이 책을 인문학자가 아닌 변호사인 법률가의 관점에서 법대로 하자라고 말할 때의 법이 저는 민법이라고 잘 아시겠지만 그 조두순 사건이라고 이 사람을 교도소에 가두는 형벌밖에 하지 못한 뜨겁게 달군 새집게로 고문하고 하지만 그 오른티콘 파놉티콘이라는 달리학당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최중석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법무법인 율로에서 일하고 있고 인문학단 달리와는 2019년부터 인연이 되어서 현재는 인문학단 달리의 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게 된 것은 변호사 입장에서 여러 가지 좀 중요한 책들을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해서인데요. 오늘은 그 미셸 푸코의 감시와 처벌이라는 책을 가지고 저랑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합니다. 그 푸코의 감시와 처벌은 워낙 유명한 책이라서 이미 많은 분들이 유튜브라든지 다른 매체를 통해서 이야기도 하셨고 강의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 책을 인문학자가 아닌 변호사인 법률가의 관점에서 한번 우리가 이야기하고 생각을 좀 가져보는 게 어떨까 해서 이렇게 시간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선 법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봤으면 합니다. 법이란 무엇인가 라는 좀 거창하거나 어려운 주제는 오늘은 생략하고 법을 어떻게 우리가 나눌 수 있을까? 법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을까라는 걸 먼저 이야기해 봤으면 합니다. 학문적으로는 크게 법을 성문법과 불문법 아니면 법을 절차법과 소송법, 공법과 사법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저는 변호사로서 일반적인 재판을 하는 입장에서 제 느낌으로는 우리가 크게 마주하는 법의 느낌은 민법과 형법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서로 사람들끼리의 싸움이 일어나거나 분쟁이 일어나면 그때 이제 법대로 하자라고 말할 때의 법이 저는 민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민법이란 이제 사인 간의 권리 다툼이라든지 권리의 분쟁을 해결하고 적용하는 법이고 그 말고 반대로 국가나 사회의 시스템을 유지하고 통제하는 데 사용되는 법 이게 형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법 중에서도 형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만한 사건인데요. 우선 유명한 형사 사건을 먼저 이야기해 봤으면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 조두순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2008년도 경기도 안산에서 조두순이 등교 중이던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를 강간하고 성추행 그로 인해서 상해를 가한 사건인데요. 최근에는 이 조두순이 출소해서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에 많은 언론들과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던 사건인데요. 그 범행 당시에서도 조두순의 범죄 잔혹성과 그리고 피해 아이가 어리다라는 점 그리고 피해가 굉장히 가혹했다라는 점에서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샀고 이와 반해서 당시에 재판부가 내렸던 조두순에 대한 그 형벌이 상대적으로 매우 약한 게 아닌가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사법 불신을 일으킨다라는 얘기가 많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저도 이 사건을 물론 법학 공부를 하면서 이 사건을 접하게 되었지만 이후에는 그 이준익 감독의 영화 소원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정말로 그 내면에 있는 피해자의 그 아픔과 그 피해 가족들이 겪는 고통들에 대해서 더욱더 느끼게 된 사건인데요. 그 구체적인 범죄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조두순은 이미 이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1983년도에 이미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나온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2008년 12월 11일
그 당시에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교회 앞 모상에서 등교 중이던 8세 여자아이, 초등학교 8세 여자아이 등교 중이던 8세 여자아이를 교회에 다니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면서 교회로 유인을 합니다. 교회로 유인해서 교회 화장실에서 상해를 가하고 그 다음에 목을 졸라서 기절을 시키게 만든 상태에서 강간과 강제추행을 하고 그로 인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심각한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당시의 재판부는 조두순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당시에는 검사는 조두순에 대해서 무기징역을 구형을 하였으나 재판부는 범행 당시 조두순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흔히 말하는 심신미약 상태를 말하는 거죠.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약한 상태, 즉 정신이 별로 없는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형벌을 낮춰야 된다라고 판단해서 징역 12년을 선고를 했고, 이에 대해서 검사는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검사는 재판을 포기하였고요. 대신 조두순이 그 양형이 너무 세다면서 고등법원에 항소를 하고 그리고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으나 상급 법원들은 다들 조두순의 상소를 기각해서 최종적으로 12년형을 선고받았지요. 그리고 나서 올해 초에 그 형을 다 복무를 하고 출소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미셸 푸코의 감시와 처벌 얘기 전에 조두순 사건을 얘기한 것은 우리 현재의 사법 시스템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현재 사법 시스템의 이 사법 시스템이 과거에 비해서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를 말씀드리고자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조두순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끔찍하고 반인륜적인 범죄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재판부는 우리 일반인의 법감정과 다르게 상대적으로 경미한 처벌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만에 하나 이러한 재판부가 굉장히 가한 처벌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사형을 제외한 나머지는 교도소에 가두든 징역형이나 금고형이 전부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1997년부터 사형을 실제적으로 집행을 하지 않고 있어서 사실상 사형 제도가 폐지된 국가로 분류가 된다는 점에서는 어떠한 극악무도한 범죄와 반인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우리가 사법 시스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을 교도소에 가두는 형벌밖에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점이 하나의 특징이었고요. 나머지 하나의 특징은, 저는 이 조두순 사건을 볼 때마다 법률가로서의 감정이입보다는 저도 그 5살 남자아이를 둔 아버지의 입장에서 감정이입이 참 많이 됩니다. 그러한 감정이입이 되면 참 그러한 그 가해자, 범죄자에 대해서는 또 그것보다 최소한 똑같거나 그것보다 더한 뭔가의 고통이라든지 응징을 하고 싶은데요. 흔히 말해서 함프라이 법정에서 말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은 그에 응하는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재판부는 그때 당시에 가해자의 상태, 가해자의 능력에 따라서, 즉 심신미약 상태였기 때문에 그 형벌을 감해주는 그러한 처벌을 했거든요. 이게 무엇이냐? 우리 사법 시스템은 뭔가 우리가 정해놓아 있는 사회적 규칙과 통제, 이러한 그 사회적 준칙들을 어기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어긴 것에 대해서 처벌을 하거나 응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번에는 그러한 사람들이 준칙을 어기지 않도록 교화시키고 교육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조두순이라는 사람은 그때 당시에 자기가 능력이 약했기 때문에 그거를 교화시키고 교도시켜서 다시는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개념으로 사법 시스템이 작동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사법 시스템은 이러한 두 가지 특징이, 일반인들의 법관정과 달리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우리 사회는 처음부터 국가가 개인에게 가하는 처벌이 이렇게 징역형만 있다든지 아니면 처벌이 아니라 그 사람을 교화시키고 교육시키고 개선시키는 제도로만 작동하였던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범죄자에 대해서는 가혹한 육체적인 학대를 가하고 고통을 가하는 신체형 일반적인 형태였지요. 저는 여기서부터 미셸 푸코의 감시와 처벌의 책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감시와 처벌의 책 첫 부분에 보면 푸코는 1757년 3월 2일에 유죄 판결문을 소개합니다. 이 유죄 판결문은 루이 15세를 살해하려다가 실패한 다미앵에 대한 판결문인데요.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시면 얼마나 그때 당시에 범죄자에게 가하는 처벌이 가혹했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손에 2파운드 무게의 뜨거운 밀랍으로 만든 횃불을 들고 속옷 차림으로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의 정문 앞에 사형수 호송차로 실려와 공개적으로 사죄할 것. 다음으로 상기한 호송차로 그레브 광장에 옮겨간 다음 그곳에 설치된 처형대 위에서 가슴, 팔, 넓적다리, 장단지를 뜨겁게 달군 새집게로 고문하고 그 오른손은 국왕을 살해하려 했을 때의 단도를 찾게 한 채 유황불로 태워야 할 것. 계속해서 새집게로 지진 곳에 불로 녹인 납, 펄펄 끓는 기름, 지글지글 끓는 송진, 밀랍과 유황의 용해물을 붓고 몸은 4마리의 말이 잡아 끌어 사지를 절단하게 한 뒤 손발과 몸은 불태워 없애고 그 죄는 바람에 날릴 것. 이게 1757년 당시에 범죄자에게 가해졌던 유죄 판결문입니다. 많이 잔인하죠. 그런데 미셸 푸코는 그 뒤에 불과 70년도 안 된 당시에 1838년 당시 그 파리 소년 감화원의 규칙을 소개합니다. 그 규칙에서는 그 내용이 많은데요. 파리 소년 감화원의 규칙을 보면 이러한 그 범죄자들에게 신체형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교도소라든지 감옥에 가두고 그 재소자들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분과 초를 나눠서 어떠한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불과 70년도 안 되는 불과 짧은 시간에 범죄자들에게 가해지는 잔혹한 신체형에서 징역형으로 처벌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 학교에서 공부할 때 범죄학에서는 그때 당시에 계몽주의라든지 여러 가지 인권주의가 발달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인권 사상의 성장이라든지 이런 거에 영향으로 끔찍한 신체형보다는 징역형으로 변화한 것이 아니냐라고 배웠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셸 푸코는 단순히 인권의 발달만으로 인해서 잔혹한 신체형이 없어지고 범죄자를 감옥에 감두는 징역형이 일반적인 처벌의 형태로 변한 것이 아니고 그 변화에는 다른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바로 푸코가 이 감시와 처벌이라는 책을 쓰게 된 이유, 가장 큰 핵심적인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나 사회를 유지하고 통제하는 데 사용되는 법이 형법이라고 했는데요. 푸코는 형법의 적용, 즉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의 변화를 통해서 권력이 어떻게 근대적 개인을 통제하였는지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처벌이 신체형에서 징역형으로 변하게 되었는지 알아보았으면 합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고전주의 시대의 범죄자들은 왜 범죄자들에게 잔인한 신체형을 가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푸코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전주의 시대의 법에 의하면 범죄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생길 수 있는 손해를 초월하여 아니면 그것이 위반하는 법 규칙을 넘어서 무엇보다 법을 보고하고 주장하는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다. 즉 아무리 개인에 대해서 범죄를 자행하거나 손상을 입혀서 그 피해자들에게 고통과 손해를 가했다고 해도 그것은 그 피해의 정도뿐만 아니라 그 법을 규정한 권력자에 대한 반역인 것이고 권력자의 권력과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지배자, 권력자의 권력이 침해된 것을 어떻게든 다시 회복시켜야 하는 게 이 처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던 것이지요. 그렇다 보니까 이 권력자들은 자신의 권위를 다시 세우고 권력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그 규율을 어긴 범죄자들에 대해서 가혹한 처벌을 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처벌은 가혹해지고 공개적으로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그리고 그 처벌이 굉장히 화려했던 것이지요. 여러분들도 다들 알고 계시지만 중세 때 그 광장이라든지 대규모 사람들이 모인 집회에서 공개 처형단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공개 처형하는 그 공개 처형 장면들을 많이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처벌을 공개적으로 하고 권위를 세우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잔인하고 굉장히 화려하고 그렇게 이루어졌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푸코에 따르면 17세기, 18세기 산업혁명 이후에는 이러한 공개 처형을 하는 것들이 권력자, 지배자에게는 상대적으로 역효과가 날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18세기 산업혁명으로 도시의 인구가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났었고, 그리고 사회에서 개인 한 명 한 명이 담당하는 그 생산성이 그 권력자가 유지하는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개인에게 그 공개 처형을 하기 위해서 다중의 그 인민들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상황에서 공개 처형을 하다 보면 그 공개 처형 장소에서 범죄자가 오히려 자신의 무고함이라든지 그리고 권력자에 대한 비판의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자칫 이 많이 모여있던 사람들이 오히려 권력자에게 민중공기라든지 그런 식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서 굉장히 위험스러운 것이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사회를 유지하고 있는 개인 한 명의 생산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잔인하게 신체형을 가해서 죽인다든지 신체를 훼손하는 것은 자신이 권력자가 가지고 있는 그 생산성을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특정한 장소로 모아서 그 사람을 교육시키고 교화시켜서 다시 사회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 데 투입하는 것이 권력자들에게 유리해지는 시기가 푸코의 말에 따르면 이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 처형이라든지 잔혹한 신체형은 사라지고 징역형, 그리고 교화시킬 수 있는 징역형 위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푸코는 이처럼 그 범죄와 그리고 범죄자들에게 가해지는 처벌의 변화를 살펴보면서 과연 근대적 권력이 어떻게 개인을 규율하고 통제하는지 그 통제 방법을 알고자 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푸코는 근대 사회를 권력이 개인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하는 감시사회 또는 규율사회라고 불러야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물론 고전시대에도 권력은 개인을 규율하였지요. 그러나 근대에 오게 되면서 그 방법이 매우 지속적이고 세련되어지고 그리고 체계화되었습니다. 특히 권력은 그 개인의 신체를 인간의 기계처럼 유용하고 그리고 생산적으로 변형시키는 방법으로 개인을 하나의 유기체로 취급하지 않고 신체를 각각 분할해서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하고 그런 방법으로 통제를 하여 왔습니다. 이처럼 권력이 개인들의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서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통제를 하였지요. 다시는 개인의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처벌이 아니라 감시가 매우 중요하게 되었지요. 그런 의미에서 푸코는 근대 사회를 감시사회라고 부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아무리 권력이라고 해도 권력이 많은 힘을 가지고 있고 제한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 많은 개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것인데요. 근데 이 시기에 공교롭게 딱 이 시기에 감시와 관련해서 굉장히 기막힌 아이디어가 하나가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시고 잘 아실 거라 하지만 판옵티콘이라는 그 시스템, 그 제도가 이 시기 때에 발명이 됩니다. 공리주의자 제라미 벤덤에 의해서 발명이 된 판옵티콘이라는 그 일망 감시 체제, 한 사람이 여러 대중을 이렇게 동시에 감시할 수 있다는 체제인데요. 그 판옵티콘의 체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감시자는 감시를 당하는 사람에게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감시의
보이지 않고, 그리고 감시를 당하는 감시의 대상은 반대로 끊임없이 보인다라는 것이지요. 이게 파놉티콘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전주의 시대의 공개 처형과 굉장히 정반대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공개 처형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공개 처형에서의 권력자는 1인 권력자는 모든 그 대중과 사람들에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반면 그걸 보고 있는 감시의 대상인 일반 사람들은 대중 속에 익명 속에 숨어서 보이지 않게 되죠. 하지만 이 시스템을 정반대로 한 게 파놉티콘인데, 감시자는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시를 당하는 사람은 감시자에게 언제든지 어느 장소에든지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구조지요. 이러한 파놉티콘의 원리를 통하면, 감시자는 실질적으로는 감시의 대상을 감시하지 않더라도 감시를 당하고 있는 사람은 언제나 감시를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모든 생활이 노출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감시를 당하지 않더라도 감시자에게 감시를 당한다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신의 행동을 감시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감시가 지속되다 보면 감시의 대상자들은 자신의 모든 행동들을 감시를 하는 규율 안에 가둘 수밖에 없고, 그러한 행동들이 반복되다 보면 자신의 행동은 감시를 내면화해서 행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푸코가 가장 말하고 싶어하는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푸코는 권력의 규율과 감시를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통해서 권력이 어떻게 일반 사람들을 통제를 하는지를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요. 푸코는 처벌이라든지 그리고 범죄자와 그리고 감옥에 대해서만 말을 했지만, 사실상 이때 당시에 감시라든지 파놉티콘 제도가 나타난 것은 감옥뿐만 아니라 학교, 공장, 병원 등 사회 전반적으로 이 시스템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범죄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권력의 감시의 대상이 되고, 그 권력의 감시의 대상이 되는지도 우리는 점차 알지도 못한 채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감시의 대상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닌가. 과연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들이 우리 내면의 자유의지라든지 우리가 가지고 싶어하는 그러한 본질적으로 우러나는 행동으로 과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푸코에 따르면 애초에 이러한 권력들이 감시 사회를 통해서 이미 개인 한 명 한 명의 행동에 대해서 내재화 그리고 규율화 시켜놓은 행동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결국 구조주의자였던 푸코는 과연 우리에게 자유로운 행동과 자유로운 생각들은 이러한 사회적 시스템, 권력이 만들어놓은 사회적 시스템을 벗어난, 구조를 벗어나서 과연 자유로운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던졌고, 거기에 대해서 푸코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과연 자유로운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책을 통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법학자로서 그리고 변호사로서 당연히 적용되는 우리의 법률 시스템과 사회적 제도와 사회적 약속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특정한 권력자들이 우리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드는데요.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정말로 많은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현업인 변호사업을 하는 데서도 상당한 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저의 일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권력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행동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어떻게든 많이 배우게 되었고, 여러분들도 이 동영상이라든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음번에 한번 시간이 되신다면 푸코의 감시와 처벌을 한번 접해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오늘 시간을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시간이 된다면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